여러분, 자식 도우려다 억 단위 세금 고지서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저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을 뿐인데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분들 계시지요? 혹시라도 지금 내 얘기 같은데 싶으셨다면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진짜 생존 전략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80세 방영호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철도청에서 일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 5억 원을 아들에게 신혼집 마련에 보태라며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감사 인사가 아닌 무려 2억 원이 넘는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내 돈으로 자식 도와준 게 뭐가 문제냐고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조차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며느리 병원비, 손주 용돈, 딸아이 유학 비용조차도 자칫하면 의심 거래로 분류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37년간 근무하며 수천 건의 세무조사를 직접 진행했던 김현명입니다. 은퇴 후에는 많은 분들의 재정 건강을 돕기 위해 강의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간 거래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현금 입출금 1,000만 원만 넘어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1,000만 원이 안 되더라도 반복되거나 일정한 패턴이 있으면 역시 보고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현금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현금이 더 위험합니다. 은행 직원이 거래 패턴을 자체 판단해 보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0대 후반 정미 어르신은 손주 결혼자금으로 3억 원을 이체했다가 5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도와드려 2주 만에 세무서에 적극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고지 금액의 90%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알면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세금이 자산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삶에도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계좌이체 한 번이 심지어 명절 용돈이나 병원비 송금 하나가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 간 이체는 증여로 본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즉, 내가 이 돈을 왜 보냈는지 증명은 내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실제로 효과 있고 합법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알고 계시면 그 어떤 세무조사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첫째, 이체 시에는 반드시 용도를 메모에 남기세요. 병원비 정산, 카드 대금 상환, 월세 보조금 등 명확한 이유를 적으셔야 합니다. 둘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대화 내용을 남기고 캡처해 두세요. 셋째, 상황에 따라 간단한 차용증 하나만 작성해 두셔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세수 확보의 혈안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세수 부족으로 인해 세무조사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세무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추징한 세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는 이 제도는 그들의 감시 눈초리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젠 내 가족의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오디오북은 복잡한 세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노하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내 노후, 내 가족, 내 통장을 지키는 일은 이제 내 몫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가 위험한지, 무엇을 증빙 자료로 남겨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단단한 노후와 든든한 가족 재정,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체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금 이동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곧바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이게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일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의심거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에게 1,000만 원을 보냈는데 메모 없이 이체만 했다면 그 돈이 생활비인지 병원비인지 아니면 그냥 선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비 정산, 카드 대금 상환, 임대료 보조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용증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특히 고액 거래일수록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용증은 단순히 빌려준다는 의사의 표시만으로도 의미가 크며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자녀에게 빌려줄 경우 매월 말일 50만 원씩 상환, 연이율 4% 적용이라고 문서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과 날짜, 사본 보관까지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세 번째는 자료 보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금 이동에 대해서는 메모하거나 문자로 남기긴 하지만 그걸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도 꺼내 쓸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통장에 자동으로 남긴다 하더라도 이체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정리해둬야 세무조사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세금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 어떤 사례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80세의 조용남 어르신은 자녀의 전세 자금 보조를 위해 1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체 메모에 전세 보증금 대여라고 남긴 덕분에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구 수성구의 70대 후반 김화자 어르신은 손녀의 유학비로 2천만 원을 보냈다가 명확한 용도 표기가 없어 증여세 대상이 되어 5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똑같은 돈을 보내더라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 용도를 남겼느냐 아니냐, 이 단순한 차이가 몇백만 원, 심지어 몇천만 원의 결과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에서 드러나듯 세무조사는 절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더욱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 억울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족 간 자금 이동이 특히 민감한 시점과 주의해야 할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실수가 바로 가족 간 계좌 이체입니다. 그냥 생활비 주듯, 병원비 내주듯 아무런 준비 없이 이체를 하시고는 나중에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합니다. 즉, 따로 증명하지 않으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과거 10년 전 거래까지도 소급해 조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돈을 보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냥 구두로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계좌 이체를 하실 땐 반드시 이체 메모란에 구체적인 용도를 적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5월분 정산 또는 6월 이자, 상환금 일부 등 명확한 내용이 들어가야 나중에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캡처해서 보관하면 더 좋습니다. 오늘 송금했어요. 지난달 카드값 정산분입니다. 이런 단순한 대화 하나도 세무조사 때는 귀중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증여가 아니라 대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그저 종이 한 장으로 여기시는데 올바른 형식과 내용이 담겨야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금액은 반드시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고 이자율은 법정 기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상환 계획은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부터 매달 20일 원금 100만 원과 이자 4.6%를 함께 상환이라고 적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명과 날짜를 양쪽이 모두 쓰고 원본은 각각 보관하시거나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경남 김해에 사는 70대 초반 이정숙 어르신은 아들에게 3억 원을 송금한 뒤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사전에 작성한 차용증과 이자, 납부 증빙을 제출하여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무사히 조사를 통과하셨습니다. 이처럼 차용증 하나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분산 관리입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이체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999만 원씩 나눠서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국세청은 스모핑 패턴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이체도 추적합니다. 매일 반복되거나 일정한 규칙성이 보이면 의심 대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금을 보내실 때는 반복적이거나 특정 패턴을 피하고 목적과 용도에 맞게 분산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는 학교 계좌로, 병원비는 병원 계좌로 직접 이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간에 자녀 계좌를 거치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해명을 해도 징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한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 은행당 보호되는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 큰 금액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시고 일정 금액 이상 출금 시 가족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사소한 설정 하나가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자금 이동에는 명확한 용도, 표시와 증빙 자료를 남기고, 둘째, 필요한 경우엔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며, 셋째, 분산 관리와 직접 지급 원칙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원칙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이체할 때 메모 한 줄 더 쓰고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캡처해 두는 것,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억 단위 세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로 가족 간 자금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징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자녀나 손주에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용돈이든 생활비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적인 송금이 자칫하면 징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체 메모란에 용돈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세무조사 시 이건 정기적이고 의도적인 자산 이전이므로 증여세 대상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체할 때마다 구체적인 용도를 꼭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3월 전기요금, 손자 병원비 보조, 딸아이 월세 정산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생활비라는 말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게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씩 보내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25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등 금액과 시기를 달리해서 보내는 것이 세무당국의 의심을 피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정기성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능하면 입증 가능한 기록을 남기세요. 메시지나 문자로 대화한 내용, 특히 돈을 보내기 전에 이번에 병원비 좀 보태줄게라든지 전세 자금 부족하다고 했지? 같은 말들을 주고받은 기록은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세무조사를 대비한 것일 뿐 아니라 혹시라도 가족 간 분쟁이 생겼을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함께 상환 조건까지 써놓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대여로 간주되어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이자율과 상환 일정을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는 날짜와 서명도 꼭 포함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원본과 사본을 각각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병원비나 교육비 지원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이라면 그 돈을 자녀나 손주 계좌로 보내기보다 병원이나 학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등록금이나 입원비가 입금된 영수증을 확보하면 해당 금액은 생활비의 일부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야 할 때는 반드시 분산 전략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자녀에게 줄 때 한 번에 보내기보다 부부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나눠서 시기를 달리해 이체하고 목적을 분명히 남기는 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차용증을 활용하거나 생활비 명목을 확실하게 기재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정부의 세무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추징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금의 칼날은 이제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계좌, 우리의 자녀를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법률 지식도 아니고 복잡한 회계 기술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이체할 때 용도를 기재하는 것, 대화를 문자로 남기는 것, 필요한 경우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그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자산,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그 돈이 세금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로 가족 간 자금을 어떻게 주고받아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자녀나 손주에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용돈이든 생활비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적인 송금이 자칫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체 메모란에 용돈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세무조사 시 이건 정기적이고 의도적인 자산 이전이므로 증여세 대상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체할 때마다 구체적인 용도를 꼭 기재하세요. 예를 들어 3월 전기요금, 손자 병원비 보조, 딸아이 월세 정산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생활비라는 말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게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씩 보내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250만 원, 100만 원, 30만 원 등 금액과 시기를 달리해서 보내는 것이 세무당국의 의심을 피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정기성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능하면 입증 가능한 기록을 남기세요. 메시지나 문자로 대화한 내용, 특히 돈을 보내기 전에 이번에
병원비 좀 보태줄게라든지 전세 자금 부족하다고 했지? 같은 말들을 주고받은 기록은 훌륭한 증거가 됩니다. 이건 단순히 세무조사를 대비한 것일 뿐 아니라 혹시라도 가족 간 분쟁이 생겼을 때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함께 상환 조건까지 써놓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대여로 간주되어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이자율과 상환 일정을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는 날짜와 서명도 꼭 포함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원본과 사본을 각각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병원비나 교육비 지원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이라면 그 돈을 자녀나 손주 계좌로 보내기보다 병원이나 학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등록금이나 입원비가 입금된 영수증을 확보하면 해당 금액은 생활비의 일부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섯째,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야 할 때는 반드시 분산 전략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자녀에게 줄 때 한 번에 보내기보다 부부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나눠서 시기를 달리해 이체하고 목적을 분명히 남기는 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차용증을 활용하거나 생활비 명목을 확실하게 기재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정부의 세무조사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세금을 추징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금의 칼날은 이제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의 계좌, 우리의 자녀를 향해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거창한 법률 지식도 아니고 복잡한 회계 기술도 아닙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이체할 때 용도를 기재하는 것, 대화를 문자로 남기는 것, 필요한 경우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 그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부분의 세금 문제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소중합니다. 평생을 아껴 모은 자산, 내 가족을 위해 쓰는 그 돈이 세금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다음은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을까봐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내실 때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체 사유를 통장 메모란에 적고 문자나 메시지로 대화를 남기고 필요하면 차용증까지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가도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는 만큼 국민에게도 합법적인 절세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억울한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아끼는 그 마음,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복잡하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